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전라도 가명의 대문 앞,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스름한 시각이었습니다. 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담장 위로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았고 대문 앞을 지키는 군졸은 하품을 참으며 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안악이 서 있었습니다. 등에는 낡은 두부 광주리가 없었습니다. 광주리는 발 옆에 조용히 내려놓여 있었습니다. 안악의 두 손에는 징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높은 관아 앞에서 직접 치던 격쟁의 징이었습니다. 안악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만 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을 걸어온 발도, 밤새 잠들지 못한 눈꺼풀도, 숨을 고르는 어깨도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대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악의 손이 위로 올라갔고 징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새벽의 고요한 가명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 밖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군졸들이 달려왔습니다. 관원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악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글자 한자 쓸 줄 모르는 안악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가까스로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이 안악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어 사흘길을 혼자 걸어 가명까지 왔을까요? 글 한자 모르는 이 안악이 어떻게 손에 증언 문서를 쥐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저 징소리 하나가 무엇을 뒤바꾸어 놓게 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 징소리가 울리기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라도 남원 인근의 산자락 마을이었습니다. 이름도 특별하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논 몇 마지기와 밭 몇 대기가 산기슭을 따라 이어졌고 기와집은 마을에서 단 한 채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초가지붕이었습니다. 장날이 되면 남원 읍내까지 심리길을 걸어 다녀야 했고 비가 오면 논두렁이 무너져 해마다 한 번씩은 마을 전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점례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33이었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어깨가 넓고 팔뚝이 굵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두부솥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닌 덕분이었습니다. 얼굴은 동글납작하고 볼이 언제나 발그레했습니다. 눈이 크고 시원하게 트여 있어 기쁜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감추는 것이 원래 불가능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례의 눈만 보면 오늘 두부가 잘 팔렸는지 못 팔렸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점례의 하루는 날이 밝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콩을 불리고 맷돌을 돌렸습니다. 콩을 갈아 솥에 끓이고 간수를 넣어 응고시키고 무거운 돌로 눌러 물기를 빼는 과정이 점례의 아침이었습니다. 두부가 완성되면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지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목청이 좋아서 두부 파는 소리가 마을 어귀에서도 들렸습니다. 남편 김돌쇠는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란 소장농이었습니다. 돌쇠는 몸집이 컸습니다. 키가 크고 손이 넓었으며 논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점례와는 5살 차이였고 둘이 혼인한 것은 점례가 23 때의 일이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마을에서 같이 자란 터라 두 사람 사이에는 새삼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점례는 돌쇠가 우직하다고 생각했고 돌쇠는 점례가 시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직함과 시끄러움이 잘 맞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유일한 서운함이었지만 점례는 그 서운함을 크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부 파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면 돌쇠가 논에서 허리를 펴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점례는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논 한마지기도 자기 것이 아니었고 집도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례의 두부 솜씨 덕에 밥상은 비지 않았고 돌쇠의 건강한 두 팔 덕에 소장료가 밀린 적은 없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살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림이 어느 가을 아침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마을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마을 대지주 엄기풍의 창고지기 황 씨가 창고 뒤 언덕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엄씨 집안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와집 한 채뿐인 그 집이 바로 엄기풍의 집이었습니다. 농가 밭의 절반이 엄기풍의 소유였고 마을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장료는 해마다 높아졌고 흉년에도 사정을 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엄기풍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창고지기 황 씨는 엄기풍의 집에서 이미 10년 넘게 일한 자였습니다. 나이가 50을 넘었고 조용한 성격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창고 뒤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에 들이닥친 것은 황 씨의 시체가 발견된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포졸들은 마을 어귀에서 잠시 멈추지도 않고 곧장 김돌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기풍이 이미 고발장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고발장에는 사건 당일 밤 창고 근처에서 김돌쇠가 황 씨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점례는 그 순간 마당에 있었습니다. 두부솥을 씻다가 포졸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졸들은 아무 설명 없이 돌쇠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돌쇠는 어리둥절한 채 끌려갔습니다. 점례가 뒤따라 나가며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점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창고 근처에 갔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돌쇠는 이웃 박서방의 집에서 늦게까지 품앗이를 하고 돌아와 일찍 잠들었습니다. 점례 자신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돌쇠가 황 씨와 원한이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황 씨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큰 왕래도 없었습니다. 점례는 다음 날 아침 관아로 갔습니다. 남원 읍내 관아까지 심리길을 걸어갔습니다. 담당 포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잡혀간 것이며 사건 당일 밤의 행적을 증언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포졸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사또 나리께 전해달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담당 포졸은 점례에게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씨 집안이 고발한 것이며 사또께서 이미 처리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증언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점례는 관아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뭔가가 확인되는 것 같았습니다. 포졸들이 이렇게까지 막는다는 것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엄기풍과 이 관아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점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두부 광주리를 다시 메었습니다. 점례가 두부를 팔러 나선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를 돌고 이 마을 저 마을을 건너면서 점례는 눈과 귀를 열었습니다. 창고지기 황 씨가 죽던 날 밤 그 근처에서 무언가를 본 사람이 없는지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두부를 건네면서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 밤 이상한 것 본 게 없냐는 말로 이어갔습니다. 장터에서 두부를 사던 아낙 하나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건이 난 그날 밤 늦게 엄씨 집 하인인 목동이가 창고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왜 저 사람이 거기 가나 싶었는데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 그냥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점례는 두부값을 받으면서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점례는 마을 여기저기를 다니며 그날 창고 근처를 지나간 사람이 또 있는지 물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발품을 팔았습니다.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중 2이 목동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목동이가 창고 뒤쪽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까지 보았다고 했습니다. 목동이는 엄기풍집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는 하인이었습니다. 나이는 26쯤 되었고 마을 장터에 심부름을 오면 가끔 점례의 두부를 사가기도 했습니다.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무뚝뚝하다기보다는 눈치가 빠른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얼굴에 뭔가 무거운 것이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례는 목동이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날 아침 점례는 두부 광주리를 들고 엄기풍집 담장 근처 길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씨집 하인들이 장을 보러 나오는 시각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목동이가 나타났습니다. 점례는 두부를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목동이는 처음에 흠칫했습니다. 그러나 점례는 거리낌 없이 말을 붙였습니다. 두부가 오늘따라 잘 굳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손에 두부를 쥐어주었습니다. 목동이는 어색하게 받았습니다. 점례는 그날부터 닷새 동안 목동이를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두부 광주리를 내려놓고 목동이가 지나갈 때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수학 이야기, 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은 두부를 그냥 쥐어주었습니다. 값을 받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목동이의 경계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목동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황 씨가 없어졌다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방식이 단순히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없어졌다 라는 표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목동이와 좀 더 한적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콩이 들어간 두부 한 판을 꺼내 목동이에게 건네면서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창고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동이 혼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도. 목동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점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섭게 몰아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두부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목동이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두부를 한 입 먹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엄기풍의 창고지기 황 씨는 오랫동안 창고의 장부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부에는 마을 소작인들에게서 실제로 거두어들인 것보다 훨씬 적은 수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차이만큼을 엄기풍이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황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것을 빌미로 주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었고 나중에는 땅이었습니다. 엄기풍은 황 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것은 엄기풍의 신복 하인이었습니다. 목동이는 그날 밤 그 하인이 황 씨를 끌고 창고 뒤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동이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돌쇠가 포졸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동이는 자신이 이야기를 꺼냈다가 엄기풍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목동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관아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목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와 엄기풍은 가까운 사이라고 했습니다. 관아에 가봤자 말이 막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점례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원고을 관아는 이미 엄기풍의 편이었습니다. 고발장을 받아들이고 조사도 없이 돌쇠를 가두어 버린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 마을, 이 고을 안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었습니다. 점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점례는 마을 서당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늙은 훈장은 점례가 찾아오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점례는 광주리에서 두부 한 모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써달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동이에게 들은 것을, 마을 안악 3명이 창고 근처에서 목동이를 보았다는 증언을, 그리고 사건 당일 밤 돌쇠가 이웃 박서방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훈장은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쓰는 동안 점례는 무릎 위에 손을 놓고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점례는 그것을 받아 곱게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점례는 집을 나섰습니다. 두부 광주리는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발에는 새 집신을 신었습니다. 품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가면까지는 사흘길이었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첫날은 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발걸음을 밀어붙였습니다. 둘째 날 오후부터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길에서 물을 얻어 마시고 주막에서 밥 한 그릇을 사 먹고 처마 밑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셋째 날 저녁 전라도 가명이 있는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점례는 가명 근처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격쟁이라는 것이 말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가명 대문이 열리는 새벽에 징을 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직접 올 수 있으며 징을 치면 관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징은 어디서 구하냐고 물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한참 점례를 바라보다가 창고 구석에서 오래된 징 하나를 꺼냈습니다. 진짜 억울한 것이 있으면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점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점례는 가명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습니다. 두 손에는 징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돌쇠가 어둡고 좁은 오간에 있다는 것이, 그 생각만이 두 발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관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례의 손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징이 울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군졸들이 달려나왔고 관원이 뛰쳐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점례는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손에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품에서 꺼낸 그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말을 시작했습니다. 남원 고을에서 억울하게 잡혀간 남편의 이름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밤의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말했습니다. 관원이 점례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명의 사또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사또는 점례 앞에 섰습니다. 낡고 먼 길을 걸어온 흔적이 역력한 안악이 두 손으로 종이를 들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명의 재조사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가명에서 보낸 관원들이 남원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목동이는 이번에는 가명 관원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안악 3명이 사건 당일 밤 창고 근처에서
목동이를 보았다는 증언도 확인되었습니다. 돌쇠가 이웃 박서방 집에 있었다는 것도 박서방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창고 뒤편을 다시 살피자 황 씨의 발자국과 함께 다른 발자국이 더 있었습니다. 황 씨의 것보다 큰 발자국이었습니다. 관원들이 엄기풍의 신복 하인의 신발을 가져다 맞추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엄기풍의 신복 하인이 취조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발자국과 목동이의 증언이 하나씩 맞물리자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기풍의 짓이었다고 했습니다. 엄기풍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것은 보름 뒤였습니다. 엄기풍은 살인 교사 및 무고의 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신복하인도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남원 고을 사또는 엄기풍과의 관계가 드러나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돌쇠는 그날 풀려났습니다. 점례가 가명 앞빈 공터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점례는 돌쇠를 보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것으로 울음을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흘길이었습니다. 올 때는 혼자였고 돌아갈 때는 둘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점례는 다음 날 아침 두부솥을 올렸습니다. 콩을 불리고 맷돌을 돌리고 간수를 넣고 돌로 눌렀습니다. 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두부 팝니다. 두부 파는 소리가 마을 안으로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점례가 돌아왔다는 것을 소리로 먼저 알았습니다. 엄기풍의 집은 그 이후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기와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소작료가 부당하게 높았던 농과 밭에 대한 조정 명령도 이어졌습니다. 마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짐의 시작이 두부장수 안악 하나가 가명 앞에서 징을 친 그 새벽 소리였습니다. 조선 후기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점례의 이름은 어떤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를 몰랐고 신분이 낮았으며 이름조차 기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는 오래도록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두부장수 안악이 사흘길을 걸어가 가명 앞에서 징을 쳤다는 이야기가, 그를 몰라도 힘이 없어도 두 눈으로 본 것과 두 귀로 들은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점례는 집신 한 켤레가 닳도록 걸어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잊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